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89.77%라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이라고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명령이다. 국민의 요청이다. 89.77%의 지지가 아니라 89.77%의 요청이다. 무슨 요청이냐? 내란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만들어달라. 파탄난 민생 경제를 다시 제대로 된 경제로 되돌려달라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을 아주 엄숙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포함해서 핫한 경제, 핫한 우리 뉴스들 말씀 나눠주실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 한겨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오프닝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89.77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보수 진보 언론들 뭐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역사상 가장 강한 대권 주자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뭐 물론 민주정당 뭐 혹은 진보정당 계열에서도 가장 강한 주자이지만 세부적인 지표를 꼼꼼히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역사상 강한 주자가 있었겠느냐라는 그 중론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실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에너지가 가장 이재명 후보가 했던 연설 중에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고 하지만 내용은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대선 후보로서의 수락 연설이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지막 경선 현장의 장면을 좀 요약해 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당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최종 후보로서 결정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과거 민주당 시절에 득표하지 못했던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4월 27일은 노무현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던 동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그 연설에 담았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제 외연 확장, 중도 보수 행보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오늘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오피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은 어쨌든 보수의 책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인데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세력을 껴안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일단 지지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민주당 내에서도 89.77%라는 지지율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무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투표율에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투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됐는데도 왜 이렇게 최고의 득표율이 기록되었는가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정점에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다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즉 우리 국민들과 이재명 후보가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권의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 정권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 선진국으로 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포함되어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몰표를 받는 상황은 바람직한 뭐 정당 투표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박준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를 이제 해야 내란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반영된 수치는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을 심판하자. 네네.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90%의 의견이 그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고 떨어질 거라고 또 많이 예측을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이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55%니까 네. 그 정도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보통 당내 선거하면 호남이 한 25%, 3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배 이상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호남의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 끝장내야 된다.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야 된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 선거에서는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승리한 사례도 있었고, 뭐 지난번 대선 때에도 이재명 후보가 좀 득표를 덜했던 뭐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런 정도는 이번 지금 선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종속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선거의 상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 숫자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수가 그러면 내란을 정권을 교체해서 내란을 내란을 심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9.77%라는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율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필요해서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필요한 대통령 후보이니까 민주당원들과 여론들이 선택을 해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내란이 상수라고 하셨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높은 득표율과 아까 초반에 투표율도 말씀드렸는데 최종 선거인단이 120만 정도 됐는데 60.47% 정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 89.77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득표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까 명령이라는 표현을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이제 책무가 있는 사람이 민주 진영에선 최소한 되었다. 게다가 이제 이 후보를 조국 혁신당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좀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범야권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정당 계열에서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니 이번이 이제 3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3세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본인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번엔 특히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내란을 진압해달라는 상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렇죠. 이렇게 이른바 볼 수도 이제 있겠네요. 시대 정신과 정치적 리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특히 이제 내란 당일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를 켜면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서 국민들 여러분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대척점에서 그러네요. 제대로 싸웠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2017년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그 경선 기간에 마크를 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년 지난 거 아닙니까? 한 8년여 지났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빨리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과정에 사법적인 어떤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법적 싸움에서 사실 뭐 이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어쨌든 승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기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다 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은 정치인이 근래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후보죠. 이제 후보의 지난 8년 뭐 앞으로 40여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최근 10년 사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정치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 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또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막 앞으로 호감을 가져보려고 하는 뭐 보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이재명에게서 또 박정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부터 어떤 행정에 대한 추진력, 실행력,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들도 과거에 윤석열을 선택해서 2년 11개월이라는 참혹한 기간을 또 이제 지나쳐 보면서 아 내가 윤석열을 뽑았지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내가 스윙보터가 돼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제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표를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참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노무현을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박정희를 또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거의 통건에 가까운 이재명 기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도 많이 썼던 표현이 변방사또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기가 비주류라는 거. 근데 지금 8년 만에 어떻습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행정 경험이라든지 중앙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말하자면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됐고 사실 이제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개인 서사를 구축해온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9.77이라는 퍼센트가 의미하는 거는 나머지 두 후보가 그 부분에서도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았다. 네. 뭐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순서는 김동연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후보인데 김동연 후보가 이제 5.98%였고 김경수 후보가 3.69%였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조금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상황에 놓였겠죠. 왜냐하면은 이 경선 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김동연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한테 덕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어떤 덕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을 보면 실제 경기도 수도권 제주 어제는 제주 강원 수도권을 포함한 이제 그 득표율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득표율에서도 어쨌든 자기 경쟁력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지사의 당선은 민주당을 그때 이끌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덕을 봤던 것도 사실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드러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은 좋았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김동연 후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김경수 후보는 좀 더 많이 뼈아플 거라는 그런 판단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자본이 어쨌든 친노의 적자 그리고 또 친문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9%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과연 이제 차기나 차차기를 노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이 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PK의 맹주 또는 친노 친문의 적통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즉 그 이야기는 이번 대선 경선 기간에만 내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4년 5년 전부터 똑같은 나의 국정 철학 나는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김동연이 꿈꾸는 나라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차기까지라도 대선 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차차기를 이야기하는 건 우습지만 앞으로 5년 이후에 또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7년 아까 대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강한 인상을 줬어요. 그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그 당시엔 또 친문이라고 해서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도 받았지만 네. 뭐 기본소득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게 자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그렇죠. 두 후보는 좀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이 나머지 두 후보들이 조금 약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 뭐 이게 어쨌든 2등 프리미엄을 얘기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분들도 정말 김동연과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건가? 라는 거에서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까 서사라고 5년의 스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투쟁을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설명을 할 만한 이력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이재명 대표보다 이 부분이 압도적이고 이 부분이 내가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있었고 모든 정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선도적 선명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축하는데도 실패를 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후에 뭐 포스트를 논할 수 있을 만한 득표율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 보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게 또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여준 전 장관을 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왜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 큰 승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극단으로 가지 않고 경선에서부터 중도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원을 장악했고요. 결국은 본선이라는 것은 중원 싸움이기 때문에 중원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보수 책사로 분류되는 윤여준 장관을 모셨다는 것이 저는 먼저 선점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윤여준 장관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정치 세력을 대변합니다. YS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YS계가 거의 지금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이념적으로 분류하면은 뭐 중도 우파 또는 뭐 자유주의 보수 뭐 이 정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거의 소멸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고 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87년 직후에는 노태우 정부 때는 YS, DJ가 다 야당이고 같이 이제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민자당으로 이렇게 3당 합당이 되면서 YS계가 보수하고 손을 잡고 중도 보수 연합 정당이 생긴 게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까지 온 건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그렇죠. 바뀌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YS 세력들을 몰아낸 거죠. 네. 몰아내고 오른쪽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스스로. 김문수 후보가 원래 YS계 봅니다. 아 그랬었나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저렇게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극단적이 네, 됐네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기로 했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지금 상황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땅 따먹기를 포기하고 저쪽으로 땅 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지키겠다 우리는 고립. 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 인사들 뭐 정규재 논설위원이나 조갑재 논설위원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도 옛날 같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난리가 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만나냐 맞아, 이럴 텐데 맞아. 지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전에 이제 이 상수가 내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수주의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이유가 쟤들이 안 돼서예요. 그러니까 쟤들로는 안 돼. 저기는 이제 청산해야지. 저기는 끝났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여준 그 전 환경부 장관이 사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여의도 셀럽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저쪽이 사실상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우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하고 저도 뭐 윤 장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좀 온화한 성품의 이런 이미지기 실제로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완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가 아닌 거죠.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를 뭐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시장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한국에서는 법치주의, 시장주의, 그다음에 남북 문제 이것들을 드는데 보시면요 법을 위반했어요. 내란 세력을 그렇죠. 옹호합니다. 네네네. 시장주의,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가 폭망했어요. 뭔 보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오른쪽 극단으로 가버렸고 보수라는 영역이 비어버린 거죠.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서 먹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뭐냐? 게임 셋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준법이야말로 보수의 가장 그렇죠. 중요한 법치주의를 가치라고 할 수 지켜야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저는 뭐 세대 투표라든지 계층 투표라든지 지역 투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존의 예를 들면 양당 체제를 설명하던 요소들이 상당 부분 완전히 뒤바뀐 결과들이 나와서 정치학자나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네. 김한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지역주의가 남은 거예요. 지역주의. 아.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주의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적게 나오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던지자면은 선거구제 개편 꼭 저는 던지고 싶어요. 네.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대 선거구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역을 크게 묶어서 네, 네, 약 네. 한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네네 식의. 승자 독식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좀 정치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꼭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이라도 꼭 국민의힘 후보 아니라 민주당 후보라도 그렇죠. 여러 명을 뽑으니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엔 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의회 진출을 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늘 독식하지만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30% 이상 득표하는 후보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선거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의 이제 선출 방식이면 의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 숫자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정당이 내부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목표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다 돌파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근데 정권이 출범을 하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겠죠. 근데 지금 대선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연설로 볼 때는 그건 나중에 국민들 입장은 그건 나중에 논의하고 지금 일단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일단 밀고 가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그 프레임 위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주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특히 잘 잡았다고 보는 게 저는 과거 정부에서 노선을 좌냐 우냐라는 편향을 잡은 경향이 많다고 봐요.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실용을 표방했습니다만 갑자기 오른쪽으로 네. 돌아가 버렸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상향을 가져가고 한국에서 안 맞거든. 그럼 뭐냐? 대한민국 정도 인구 5천만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7, 8이 되면은요 성장 정책도 하고 복지 정책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이 캐치올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게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어쨌든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선대위가 꾸려지고 뭐 이제 공약이라는 게 다듬어지고 정책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제시한 어떤 행복한 나라, 뭐 잘사니즘이라든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쏟아내긴 했는데 뭐 그 세부적인 것들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봤던 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통칭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을 규정하면서 뭔가 경멸적이고 모멸적으로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건 굉장히 뭐랄까 이 시간을 만들었던 기획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썼겠고 혹은 뭐 보좌진들도 붙어가지고 그 연설문을 다듬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뭐 아무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반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계속 이재명만 얘기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는 기승전 이재명에다가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은 전과사범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뭔가 대통령직을 수락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통령다움 이거를 보여주는 데는 아무튼 굉장히 의도적인 접근이었겠지만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연설문이 나오면 기자들이 야 이거를 누가 쓰는 거냐 도대체 이게 컨펌이 난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냐 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신동호 비서관이 쓰던 시절에 있던 어떤 언어적인 품격이라든지 뭐 느껴지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거의 뭐 반복적인 단어 이게 문장이 비문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수준으로 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개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나 집단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이면서 뭔가 우위에 있고 품격도 보여주는 역량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그게 사실 정치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 좀 느껴졌습니다. 수준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은 주류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다음 두 번째 얘기가 지금 주류가 아닌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그쪽 번째 경선.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6.3 대선에 이재명 맞상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오늘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내일 발표입니다. 네. 내일 국민의힘 4인 중에 2명의 후보로 이제 좁히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도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총리실 참모들이 지금 대행 먼저 사표를 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단독 보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5월 1일에 사퇴할 거다라는 단독 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인데 한덕수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권 주자 한 명이 일단 또 나온 것 같아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한다라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뭐 이거는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만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보도가 일단 나와 있어서 결국 반명연대 움직임 어떤 반명 빅텐트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깃발을 드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달리네요. 힘을 실어주는 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홍만 일단- 붙이는 거 아닙니까? 홍만. 일단 경선 얘기부터 해보시죠. 경선이 뭐 얘기가 많은데 저는 요즘 눈에 띄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센티멘털한 그러니까 내 인생 그래도 대통령 안 돼도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제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될 걸 예측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사실은 겁니까? 한동훈 그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아유 천하의 홍준표가 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나이를 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홍준표식의 어거지 나는 몰라도 돼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이 정치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지율도 뭐 김문수 후보하고는 어때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밀리나요 지지율에서?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한동훈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요. 뭐 근데 이게 다 조사 방식이나 조사에 따라 좀 제각각인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홍준표 후보가 뒤로 밀리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메시를 남겼는지는 아마 우리 박신영 비평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좀 한 3시간 동안 맞수 토론을 한동훈 후보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후배인 정치인에게 너무 뭐랄까 이거는 이제 깐족이라는 표현이 본인 입에서 나왔던 거니까 정치인에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뭔가 오명을 좀 쓰다 보니까 지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저기 두 분 다 예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깐죽거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후보님처럼 이야기하는 게 깐죽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되죠 한동훈이. 대선배인데 깐죽거리는 표현은 과합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저는 선배님이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갔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예의 없고 더 품격 떨어지는 거는 한동훈이에요. 홍준표는 옛날 사람이다. SNL에 한동훈 편 보면 한동훈식 화법을 쓰는 이제 그 개그맨에게 한동훈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짜증나는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울 치료 당했거든요. 거울 치료. 근데 저 보면서 진짜 웃었는데 간만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무슨 이제 톤앤 매너에 대한 교정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중 정치인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하면 사람이 급해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고 저는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현타 오고 이제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캠프 내에서도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선에 떨어지면 당권을 잡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우수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있는 사람들 보면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떨어져도 정치를 계속 하겠죠. 근데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안철수는 당권을 잡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29일까지는 어쨌든 둘로 좁혀지는데 반탄파, 찬탄파 한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과 이제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은 2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2등으로. 예, 근데 1등이 누가 될지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감히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전에는 김문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어서 홍준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는 저번에 한번 홍준표가 될 것 같다고 굉장히 이제 전망, 기본 유력한 실력이 전망을 홍준표가 어쨌든 이제 다른 후보들보다 낫거든요. 근데 노쇠했어요. 그 한동훈을 제압하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토론으로 한동훈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당원의 구성들이나 실제 이 보수 정당의 흐름과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던질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홍준표는 김문수든 결선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과연 이번에 되진 본선 않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일단 뭐 2차 경선에서 과반은 안 나올 것 같. 예, 거의 그런 예측하는 의견이 분들은 많은 드문 것 것 같죠. 같아요. 세 사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근데 저는 뭐 그 셋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20% 후반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 후반에서 30% 초반 엎치락뒤칠. 저는 그래도 홍김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홍준표, 네. 김문수 네. 두.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그게 사실 맞아요. 탄핵 찬성파가 네, 네. 전혀 탄핵 결선을 못 알아. 찬성파가 60을 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60%를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파가 예, 요즘. 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로 가는 게 맞고 박빙 3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는 탄핵 찬성파가 저당에 있는 것도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봐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아, 내란하고 탄핵을 그렇죠. 유발한 사실 대통령을 그래요. 지지하는 사람도 같이 정치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탄핵 반대파들은 몰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 2017년에 사실은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죠. 이번에 벌어지지 않아서 참 그 기묘한 상황이 된 거죠.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서 전체적으로 뭐 밀리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쇼츠로 제작됐을 때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건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네가 숟가락 얹었지 무슨 계엄을 막았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막았지, 네. 막 이러고. 아, 네. 진실을 얘기해. 네, 그 얘기를 한 거에도 한동훈 후보의 표정이 좀 당황해요. 근데 사실 그게 한동훈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동훈에게 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 국민의힘의 탄핵을 이제 말하자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한동훈이 올라가면 당의 정체성 지금까지 말하자면 했던 것들이 한동훈이 계속 그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네.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계엄을 부분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던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동훈 후보를 올라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집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될 들더라고요. 것이다.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게 마이너리그라고 보는 분들이 또 이제 요새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 출마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뤄봤던 소식은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는 일단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에 무소속 출마 이제 보도가 일단 나온 상황이고 일단 요거에 대한 조짐을 알 수 있는 것은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권한대행에 앞서 사표를 지금 던진 상황이니까 차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일단 읽혀지고요. 4월 30일에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해군 장관 이분이 아무튼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까지는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사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소속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실제 무소속으로 뛴다고 하면 본인 자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무소속 캠프가 언론 검증을 대응하는 그 역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당 내 질서에 편입되는 것과 무소속으로 뛰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서 과연 그 검증을 무소속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 또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헌정 회장인 정대택 회장과 한덕수 후보 간의 정대철 회장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 그 연대 가능성은 첫 번째가 개헌, 두 번째가 반명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보도들까지도 함께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아까 경기고죠,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대표도 또 여기 합류할 수도 있다는 그거는 이제 전망이 한덕수 나오는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이낙연 후보가 시사를 한 것뿐이고 이낙연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데 만약에 이런 빅텐트가 마련된다고 하면 이낙연 콜라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법조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무소속 후보랑 정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그 정당은 후보를 안 내고 무소속이 나가면
입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입당해야지 절차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절차인데 저는 거기서 국민의힘의 누군가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무효화해달라, 가처분 내고 이렇게 갈 텐데 저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좀 첫 번째 들고 다 단일화에 부정적에다가 4명 다 단일화 뭐 하지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론조사 돌려보면 내가 후보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 날 뭐 출마 선언을 하던 나오던 제가 볼 때 한 반기문 그 총장이 누렸던 기간보다도 더 짧을 수 있다. 실제 불리는 기간은 그때 20일 버텼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20일. 예. 지금 검증도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진 않다라는 열흘 뭐 이렇게 안에 결론이 날 텐데 국민의힘 누구도 내가 한덕수한테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정확히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박영선 서울시장 단일화했죠. 후보 네. 단일화했었죠. 그때 민주당 경선에 선출됐던 상태였잖아요. 네. 박영선 네. 후보가. 근데 어쨌든 단일화 체육관에서도 뭐 선거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하기는 했었죠. 근데 그게 법적 보장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치적 약속입니다. 정당 내부가 아니면요. 네. 그럼 그 정당 안에서 이건 무효다 하면서 반발을 해버리면 그렇죠. 뭔가 상황이 이상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합의가 상황이 깨질 될 수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무효가 네, 되죠. 그 권한은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당직자나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가장 유력한 거는 5월 11일이 이제 5월 12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해야 되는 거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비용도 비용이고 자기가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뒤로는 뭐 국민의힘과 단일화고 뭐고 이제 다 무산될 수 있는 거고 그 자기 비용 들어가는 건 12일 이후 계속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월 1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5월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다 소위 협상을 하고 끝내고 자신의 거취는 거기서 그냥 끝내는 방식으로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럴 경우는 없지만은 한동훈이 후보 된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쉽게 한덕수를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가 여론조사 된다. 방식으로 뭐 한다면 예, 여론조사 방식을 한다면 홍준표가 된다면은 그 홍준표 이 후보의 거친 입 몇 마디에 한덕수 후보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김문수 캠프 쪽인지 모르겠는데 을지문덕이라고 쳐보시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처럼 김문수의 문, 한덕수의 그 덕, 이렇게 중간 이름을 따가지고 을지문덕이라고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마치 바라는 지지자가 만든 이미지나 짤도 지금 돌아다닙니다. 사무소는 을지로 내나요? 있습니다. 왜 거기다 을지문덕을 갖다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분 전망은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지 간에 한덕수 후보가 결국에는 그냥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거대 정당이 가지는 자기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한번 찍어본 정의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못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당 후보를 내가 한번 찍어봤는데 타당의 무소속이 뜬다고 해서 절로 갈까? 쉽게 잘 안 갑니다. 쉽지 않다. 이제 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길 만한 후보가 나오든 한덕수 후보가 흡수되든 간에 한덕수의 역할은 지금 이미 경찰이 한덕수 후보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건 실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한덕수의 출마라는 것이 방탄용 출마이자 생존용 출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지지율이 흡수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딜을 던지겠죠. 내가 여기서 단일화의 불쏘시개가 되겠으니 나를 국민의힘에서 받아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육탄 방어를 해달라. 이 정도의 조건 내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방탄 출마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 이슈는 건진 의혹 확산. 윤 정권의 비선 의혹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건진 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천국만 알다가 또 갑자기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래 이제 건진 법사라는 사람은 과거에 뭐 자신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스님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종교도 불교라고 하는데 그 불교가 원래 소속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이 아니라 일광조계종이라는 사실상 좀 불교에서 인정하는 사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살생이 금지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건진이 과거 했던 이런 어떤 뭐 세레모니로 보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막 벗기는 이런 사진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광조계종은 일반 조계종과는 다른 이제 유사 불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도비를 받으면서 20살 때부터 스님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실제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은 더 취재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별의별 사업을 다 했는데 다 망했대요. 네. 식음료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무슨 인터넷 사업도 했는데 다 망하다가 스님인데요. 예. 근데 실패하니까 이제 전업 무속인이 돼서 기도비로 생계비를 꾸렸는데 정확하게는 MB 시절 때 정치인들과 많이 좀 가까워졌다고 하고 실제 그 MB 시절에 연을 맺었던 정치인들이 윤석열 캠프에 대거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때 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친윤계 정치인들, 친MB계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여러 이제 그 개입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야. 예, 그래서 실제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건진법사를 한 번 만나는 대가로 1억? 1억씩. 뭐 1억씩을 받아야 된다고 뭐 어떤 인물은 3억을 얘기한 인물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취재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건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정권 최대의 비선 실세로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속 취재를 할 때 건진이 이제 유명한 그 사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름이 적혀 있는 정권 초기에 있었던 사진에 보면 그 이름들이 굉장합니다. 그 같이 걸려 있는 이름들이 재계 총수부터 포함해갖고 뭐 이름 되면 아는 사람들 쫙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굿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복합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거기에 이름 거는데 뭐 1억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씨는 판이 경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잖아요. 근데 이제 건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이 강남이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은사 옆에 어떤 카페에서 뭐 공천 시절에 되면 늘 거기 가면 건진이 있었고 건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말하자면 그 괴담처럼 떠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8년부터 사실상 그러면 윤석열 등장하기 전인 거 아닙니까? 네네. 공천에 개입해왔던 게 확인이 되고 사회 유력 인사들과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뭐 재계와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명태균과 건진에 대한 경고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뭐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진짜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일각에서는 명태균보다 건진이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공보다도 세다고 주진우 기자는 얘기하던데. 뭐 천공도 아니고 명태균도 아니고 이제 건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이제 영향력의 경우에는 윤석열의 캠프 그리고 윤석열의 인수위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에서 건진이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네. 경고하기 전까지는 뭐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건진 법사에 대한 지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고 새로 나온 게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건진 법사가 실제로 뭐 지난해 경마장에서 뭐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200차례 넘게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인사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으로 뭐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인사 개입 의혹부터 공천 청탁, 인사 청탁 관여 혐의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출국 금지가 건진만 된 게 아니라 건진 일가가 모두 다 출국 금지가 일가가요. 아니 된 상황이라고 저는 하고요. 천암 기사를 봤는데 네. 얼마나 세면은 천암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건진법사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건진 일가 전체가 다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속인의 맞다. 일가가 다 개입을 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는 뭐 특정인 한 명, 그러니까 가장 센 한 명하고 이 사람이 특수관계라는 걸 주변에서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건진이 V0였는지 V1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와의 특수한 관계라는 거를 그 주변이 알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개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정권 초창기에 대통령실에서 건진이 대기업에 출마하니 대기업들은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출몰하면은 건진을 자제시켜야죠. 아 그렇죠. 이게 맞아. 반대로 생각하면 건진은 센 사람이야. 아. 노이즈 마케팅 해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진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듣지도 않은 반봉. 이른바 반봉이 반봉권이라는 나왔다는 거.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냐면 이거 공공의 영역에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그 왜 돈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돈다발에 이렇게 띠지가 종이로 붙어 있죠. 띠지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거에 통째로 그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인이 돈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곳에 줬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그게 통째로 굉장히 갔다는 높죠. 거네요, 그 네. 사람한테. 야. 띠지도 않고 보관하는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그대로 제 생각에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돈이 하도 많았어서 너무 많아서. 네, 그 돈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이 경고를 할 때 명태균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태균한테 가서도 대통령하고 친한 거 알겠고 친분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사업에 개입하지는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명태균이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역으로 이 경남 경북 정가에서는 더 명태균이 정말 대통령 갖고 대통령이 아. 경고를 저런 식으로 주나 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진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 효과가 났겠죠. 비슷하네요. 이게 이제 그 건진 천암 관련한 보도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일가가 다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의 일가가 모두 이번 정권의 인사 개입이라든지 인사 청탁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사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아직 정치권 쪽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도된 게 네네네.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김한 기자님이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캠프 시절에 이미 건진의 비용으로 양재동 캠프도 다 운영됐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 어떻게 건진이 또 여러 어떤 범죄 행위들을 지금 드러나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명태균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이미 폰에 대한 압수수색 끝났고 네. 그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관봉 다발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 건진이 수사선상에 오른 게 벌써 언제입니까? 폰을 압수수색 당한 지가 꽤 됐어요. 꽤 오래전에 폰을 이미 검찰이 다 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속도가 겨우 요만큼이다. 이런 거에서는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혹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VIP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증거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의 조사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가야겠죠. 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걸이 부분 있잖아요. 그 네네. 통일교랑 연결해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이 처남이나 건진의 일가가 실제 조직적으로 어떤 인사 개입을 했다든지 청탁을 혹시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아가지고 공천을 누군가 청탁을 했거나 이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이제 덩어리 한 3개 정도로 건진에 대한 의혹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일찌감치 건진에 대한 수사는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중간에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건희 씨 수사하고 관련된 것도 명태균 씨 수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지금 건진법사 쪽이 있고 명태균 씨 수사도 따로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하고 있고 뭐 명태균 수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명태균 수사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검찰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나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에서 이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고 근데 후에 이제 어쨌든 계엄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좀 수사가 벌어지는 상태인 거고 근데 여전히도 보면 이게 이제 수사가 의지가 있다 이 방향이 적절하다 강도도 적절하다 이런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이든 건진이든 김건희와의 관계성이 우선된다면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과의 관계성이라면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어쨌든 간에 모종의 깊은 관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윤석열은 안 건드리려고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선 전에 이게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저는 되나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아. 원래 검찰은 그런 집단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씨와 관련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파면됐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도 소환 조사하고 윤석열을 인식구속도 건드리진 할 수 않을 있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공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선 와중에 이재명 대세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건희가 동네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김건희 씨 소환, 뭐 네. 예컨대 뭐 구속까지도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얘기하는 찌라시 같은 것들도 돌고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어느 시점에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바로 영장을 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서 최소한의 면피를 함과 동시에 조직의 존폐를 지키지 않겠냐 뭐 이런. 대선 전에 김건희 씨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그런 전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자는 있다는 거죠. 검찰의 의지만 가지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하고 김한 기자님하고 박진영 평론가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끝내주는 경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뇌썩음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발의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조금 그런데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뇌가 썩는다는데 그거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세 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뇌썩음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뇌가 썩는 거를 방지하는 이 법을 발의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중독될 수도 있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짜 뉴스, 뭐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다가 나도 거기 빠져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합쳐져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 제목이 네. 뇌썩음 방지법 뭐 네. 얘기를 하셔서 네, 너무 네. 꼭 법안 이름 맞아요? 실제로 발의한 법이고요. 이게 네. 이제 이 뇌썩음 방지법은 이제 가칭이고 윤석열 방지법, 뇌썩음 방지법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 윤석열 방지법 그게 알고리즘 내란이란 말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씨 이제, 얘기하고 관련이 있군요. 홍성국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뉴욕타임 페이스북에 쓴 글을 뉴욕타임즈 인용을 했고 다시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성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상 최초의 썼고.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내연이 그걸 받아서 뉴욕타임즈에서 썼다는 뉴욕타임즈에서 거죠. 네. 쓰고 다시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다들 한국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했는데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진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했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하는 네네. 건가요? 뉴욕타임즈가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과 친위 세력들이 극우 알고리즘에 중독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멘트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래서 충격적인 진단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철 의원이 이 윤석열 방지법 또는 뇌썩음 방지법이라는 거 발의를 했는데요. 조인철 내용은- 의원. 네네. 네. 내용은 알고리즘 추천 정보를 제공한 서비스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된 그 목록이다라는 걸 사용자들이 충분히 알게 하고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알고리즘을 추천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약관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의무화한다. 그리고 하고 있더라도 계속 이용할 거냐는 걸 주기적으로 계속 의사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안은 한 2-3페이지 정도로 짧은데 내용은 또 명확하죠. 이게 보여준 대로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걸 사용자들의 선택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방치를 하면 윤석열처럼 어디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들 깜짝 놀랐던 건 도대체 이 어디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걸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맹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100명이 보는 채널이 다 다르잖아요. 모두 다 다른 형태의 편집된 사실을 받아보게 되는데 특히 이 사람은 어디서 이걸 보고 이렇게 망상에 빠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었고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 계속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주게 되고 조선일보가 최근에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 이 추천을 눌렀더니 계속해서 좌파 채널을 보여주더라라는 걸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새롭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자가 그 전에는 하나도 그런 거 안 뜨다가 그럴 갑자기 수도 한번 처음으로 있고요. 한번 눌러본 모양이죠. 지금 다들 양쪽에서 고민이겠지만 이 진보 진영에서는 또 이 윤석열처럼 극우 성향, 혐오와 차별을 붙이고 있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려하는데 조선일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들도 이게 좌파 세계관을 물들까봐 걱정하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고 사실은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자녀들 두신 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이 타임라인이 펼쳐질 것인가 사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정하고 당신을 극우로 만들겠어라고 보여준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하고 오래 머물다 보면 학습된 결과로 당신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더 보여주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보여주다 보면 계속 보는 시야가 좁아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게 그 세계관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 토끼굴이라고 하죠. 이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에 빠져든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유튜브 토끼굴의 알고리즘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느냐라는 안 게 된다. 문제식이 그러니까 있고 예전 같으면은 방송 뉴스를 보면은 9시 네. 뉴스 딱 하면은 지금 9시가 아니라 7시, 8시 해야죠. 어쨌든 한 30분 동안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뉴스 나왔다, 네. 민주당 뉴스 나왔다가 스포츠 뉴스 나왔다, 경제 나왔다, 트럼프 얘기 나왔다 막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게 되는데 유튜브는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내가 트럼프가 소리 지르는 영상 네. 하나 딱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트럼프 관련된 영상이 떠가지고 맞습니다. 뜨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네. 온 세상이 트럼프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하게 정말 된다는 중요한 얘기죠. 뉴스구나. 보통 과거에는 어젠다 세팅이라고 해서 언론사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서 일면 톱으로 걸거나 9시 뉴스 첫 머리 기사로 그래서 옛날 땡전 뉴스도 논란이 되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언론사들이 선택했다면 이제는 사실 이제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걸 선택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지만 미국의 피자 게이트라고 있었죠. 피자 게이트. 예, 뭐죠? 민주당의 힐러리와 당시 힐러리 후보와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이 피자 가게 지하에서 이 난교 파티를 벌인다, 성매매, 아동 성매매를 한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위키리크스에 이제 그런 피자 가게 오늘 무슨 피자 먹을까 그런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음모론자들이 이 피자가 성매매를 암시한다라고 해가지고 성매매 얘기가 위키리크스에 나온 건 아니고 네네. 그걸 피자 얘기를 했는데 뒤져보니까 이제 피자라는 게 또 그렇게 쓰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피자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애들이 왜 이렇게 피자를 많이 먹나 하다 보니 음모론이 계속 살이 붙어가지고 이건 위키리크스에 나온 이 성매매 동영상, 성매매 음모론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어떤 청년이 총을 들고 가서 피자 가게에 총기 난사라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완전히 그걸 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죠. 계속 피자가 성매매고 민주당 인사들이 그거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피자 가게를 자기가 맞습니다. 급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이네. 마찬가지로 뇌썩음에 준하는 거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이걸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보면 정말 끔찍했던 사건 중 하나가 12월 3일 저녁에
자정이 막 지난 시간, 12월 4일 이제 0시가 네. 좀 지났을 무렵에 아시겠지만 뉴스공장 사무실로 네. 군인들이 20명이 맞아요. 찾아왔어요. 네.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뭐 리포트를 쓰면서 다시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네. 당시 이재석 기자가 혼자 이제 사무실 그 방송국을 지키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뭐 그 패널들을 불러 모은 상황이었죠. 네. 근데 1층에 군인들이 지켜서 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 당장이라도 군인들이 치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언론사 중에 뉴스 공장이만 이제 사실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네. 군인들이 쳐들어갔고 당시 김어준 총수는 죽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서 뭐 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떨어져 도망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면 저는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윤석열은 일단 뉴스공장 습격 사건의 네네. 5가지 이유. 네, 일단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자기가 총선에 졌다라고 국민의힘이 네. 총선에 졌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총선 국면 지난 국면에는 이미 레임덕을 지나서 거의 데드덕 상황이었고 그 두 번째고 사실 전쟁 끝내준 경제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승원 평론가도 이야기했고 전쟁이라 일으킬 상황이었지만 전쟁이 잘 안 됐죠. 북한이 도발을 무시했고 윤석열을 굉장히 상대조차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계엄해버릴까라는 말을 계속하다가 결국 윤석열에게 테러가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언론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믿었고 네. 언론이 문제였다라고 봤던 거죠. 뉴스공장 때문에 자기가 총선에 졌다라는 그런 확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뉴스공장 때문에 졌다, 여론조사 잘못됐다, 부정선 음모론 등등에 빠져가지고 이 계엄 북한은 도발은 실패했지만 선관위를 털고 뉴스공장을 털면 부정선 음모론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걸로 다시 비상계엄을 계속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 장기 집권 체제로 가거나 아니 정권을 뒤집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KBS도 MBC도 아니고 뭐 JTBC도 아니고 심지어 네. 그냥 뉴스공장을 갔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한데 본인이 네. 유튜브 세상을 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까 처음에 네. 법안 이야기했을 때 네. 궁금했던 게 조인철 의원이 네, 네. 법안은 우리나라 법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구글은 미국 회사잖아요. 네, 이게 네. 적용이 돼요 유튜브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조인철 의원이라고도 제가 이제 그 관련 약간 자문을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면서 이거 검토를 해봤는데 유럽의 DSA 법이라고 있죠.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있는데 네, 네. 유럽은 사실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그런 이런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하냐라고 했는데 유럽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리즘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에 인앱 결제 금지라는 것 있죠. 그러니까 앱 안에서 결제를 금지하도록.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끝내준 경제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자기 안에서만 결제를 하게 되고 또 뭐 앱스토어가 또 30% 이상을 떼가고 네네네. 그런 게 그걸 있었는데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지 자기들 앱에서 그냥 자체 맞습니다. 결제하면 안 된다. 제가 만약 앱을 만들었는데 그냥 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그냥 싸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30%를 떼가니까 돈을 완전히 막 이 중간에 수수료를 너무 세게 떼간다. 창작자들을 이걸 같이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한국에서 그걸 금지를 했단 말이죠. 지금 그 법이 통과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실행은 못하고. 왜냐하면 구글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없거나 네. 영어로 뭐라고 하거나 미국 본사에 연락하라고 하고 미국 본사 연락하면 계속 전화를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규제를 못했는데 유럽에서는 규제를 했어요. 그거를요. 네네. 앱 내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 앱 독점을 금지하게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것도 네네네. 통과가 됐고 인앱 결제도 그 규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원칙적으로 풀리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애플이나 구글에 전화 걸면 잘 받는 모양이죠. 우리나라는 도저히 컨택이 안 전화를 되는. 잘 받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받으면 이 뭐 매출의 몇십 %를 때린다고 하니까 과징금이 이거 크죠. 세금을 DSA 는. 때리거나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은 사이즈가 작거나 대충 무시하거나 뭉개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인철 의원의 뇌세금 방지법도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벌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안 하면 한국에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사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법이고 국내에서 합의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면 당연히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은 굉장히 이걸 좀 소극적으로 그동안 받아들였거나 안 될 거다라고 좀 패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규제에 벗어나면은 뭐 과징금을 엄청나게 세게 네네.
그래서 뭐 매기는 방식으로 세계 하는 매출의 거고. 뭐 20%가 매긴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유럽도 그럼 아니고 그 세계 나라에서 매출을 비즈니스 네. 못 하는 거죠. 그 어쨌든. 말은 법정에서 뭐냐면 막 유럽에서 아예 다투긴 작정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도저히 사고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세금을 법안을 구성을 한 거죠. 하지만 중국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은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면 사실 그 자국 내 법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초국적 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는 없죠. 맘만 먹으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면 관철시켜야 되고 이미 한국이 선도적으로 만든 법안도 있었다는 거죠. 뒤늦게 유럽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법안도 이번 법안은 사실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옵션을 두고 이용자들 전체에게 뭐 가끔 팝업 알람을 띄워주면서 우리 가끔 카톡에 나오죠. 카톡에 가끔 뜨죠. 정보 이용에 동의하셨기 네, 때문에 네, 네. 1년마다 한 번씩 정보 이용 동의를 맞아. 갱신해야 됩니다로 뜨죠. 그런 건 이미 법이 통과돼 그걸 안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니면 그 이용자 정보를 지워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알고리즘 추천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받는다면 1년 전에 받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또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걸 그 정도 체크만 한다 이거죠. 팝업 알람만 띄워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옵션을 주고 그건 되게 약한 건데 사실. 약하기도 하고 초등학생 드는 거 만약에 그러면 야 너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거 반드시 옵션을 해제해라라고 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거 들었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옵션을 해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건 가능한데 그 정도도 집행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권 그렇죠. 국가에서 사실. 근데 저는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만약에 그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몇 번 아마 이 방송에서 조언을 드렸을 겁니다. 유튜브 자동 재생만 막아도 된다. 영상이 끝나면 거기서 멈추고 윤석열 씨한테 조언하고 싶으신 거예요? 윤석열이든 누구든요. 그러니까 하나 보고 나면 계속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이 되는데 그 옵션만 해제해둬도 끝나면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러면 다음 영상을 골라서 찾아보거나 다시 검색을 하거나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알고리즘 계속 보여준 대로 보다 보면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뭐 10개씩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종일 부정성의 얘기만 듣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뭐 그렇게 이게 유튜브가 의도해서든 의도하지 않아서든 이게 자칫하면 우리를 굉장히 편향된 편향된 사고에 갇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게 뇌썩음 현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사실 사람들이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니야? 편향 그러니까 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그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뭐 하버드 리만 랩 연구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편향돼 있다는 걸 알면서도 편하니까 본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걸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유튜브가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오래 머물고 자주 찾아오고 오래 있으면서 광고도 많이 보는 걸 계속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알고리즘 바꾸라고 하면 이 노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겠죠. 네. 구글은 이걸 다 정치적 편향성이고 뭐 다 떠나서 최대한 많이 오래 보게 만드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한데 심지어 거짓이거나 아니면 혐오나 차별이란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뭐 보면 들을 때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다 듣고 나서 피자집에 총 들고 가서 막 난동을 맞습니다. 부린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 가서도 그런 네, 네, 거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사명감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집단의 뭔가 그런 이제 공동체 뭐 그런 의식도 있었겠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엄을 찬성한다는 사람, 계엄을 뭐 이렇게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한 뭐 32%라고도 했는데 최근에 다른 조사를 보면 네 가지요. 계엄 선포가 옳았고 국민들이 표결을 이 한동훈 등 이 표결 찬성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거고 부정선거는 사실이었고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공동으로 겹치는 사람이 네. 인구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다른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32%라는 건데 이 보수 성향 응답자만 놓고 모아보면 이게 또 31% 정도 되는데 보수가 다 이 계엄을 지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69%는 이게 샤이 보수도 아니고 쉐임 보수다. 쉐임 보스는 조선일보가 뭐예요? 오늘 한 얘기.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보수. 부끄러워한다. 그 계엄을 지지한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서부지법 밀착 깨부순 사람들은 아예 적극적인 확신에 그렇죠. 찬 보수들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 윤석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 뭔가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예를 들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폭적으로 동의해서 이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다.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계속 들으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몇 이건 가지 연구 결과 좀 더 말씀드릴까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무지개서가 아니다. 똑똑하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도 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 편향 때문도 아니고 무지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게 하나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사람만 음모론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진보 진영에도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실제 미국 연구 결과인데 요새 북한군 러시아 보낸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많더만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적인 분들이 저희는 사실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안 갔다고 계속 주장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그리고 있다면서요. 뭐 그건 사실 더 봐야 되겠지만 청담동 그 이 첼리스트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믿는 분도 꽤 많이 있고 저도 사실 거기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로 또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근데 워낙 또 믿을 수 없는 일을 윤석열 씨가 많이 했기 저는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옛날 그 내기의 도청장치 사건 있었죠. 그분이 실제로 도청장치에 있었을 수도 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의심하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청담동 룸사롱 사건이죠. 100분의 1 정도는 사실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 그걸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영화 콘클라베로 보면 이 교황 선출 감독하시는 네. 분이 그런 말을 맞아. 합니다. 네. 제일 위험한 거는 확신이다. 확신이 분열과 갈등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런 사건들에서도 부정선 음모론이든 아니면 청남동 룸사롱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모든 의심과 검증이 학문과 저널리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토론의 간에 기본인데 그거를 유튜브를 계속 그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예. 내가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쫙 그건 가버린다는 진보고 거죠. 보수고 뭐 극우고 뭘 떠나서 그냥 게으르기 때문이다. 네.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 확신을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팩트 체크도 사실 이게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뭐 균형 있게 컨텐츠를 섭취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또 이거 빨리 여쭤보고 네네. 싶어가지고 도지코인 치면은 김어준이 나온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도지코인을 검색을 하면 젊고 좀 이렇게 그 연령대 어리고 그다음에 약간 또 이제 그 코인 하는 사람들 이제 뭐 20대나 뭐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시면 이 친구들 좋아할 것 같은 김어준 채널을 추천해 주더라라는 게 이제 도지코인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실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채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니 많이 노출되는 클린 그 PC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포맷에서 처음 그 윈도우를 깐 다음에 아무 검색 기록이 없는 컴퓨터를 갖다 놓고 중앙일보가 도지코인을 검색해 봤더니 좀 있다가 김어준이 덜컥하고 추천을 뜨더라. 근데 또 골프 투어라는 걸 치면 이 그 보수 성향의 그 목사죠. 손상대 채널이 뜨더라는 거예요. 골프 투어는 아무래도 이제 목사가 골프 투어는 아무래도 좀 보수 이제 농객인가요? 목사. 네, 보수 농객입니다. 네. 골프 투어는 아무래도 이제 50대나 뭐 40대 후반 이상이 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골프 투어를 치면 손상대 채널이 뜨더라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근데 내가 선택한 것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쪽에서 나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네요. 프로파일을 봐서 혹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걸 거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이건 이제 뭐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김어준을 클릭했다면 계속해서 김어준을 보여줄 거고 김어준 클릭하지 않는다면 또 여기도 손상대를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그 선호도의 통계적 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이제 최근 연구에도 보면 이 정치와 무관한 키워드,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골프 투어 같은 걸 검색할 때도 이 관련된 그래서 당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김어준 좋아할 것 같아요.라거나 아니면 50대면 좀 나이가 많을수록 60대라면 이 비상계엄을 찬성하시죠?라는 걸 띄워준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정치 편향을 부추긴다는 여전히 논란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바이든 때는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좀 팩트 체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무슨 딱지 붙어가지고 노출 제한이 된다든가. 맞아요,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는 좀 하면은 이렇게
뭐 차단되거나 아니면 그 노출 제한되거나 하는 그래서 것도 트럼프 많이 계정 막 차단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트럼프가 그래서 이 나와서 트루스 소셜을 만들고 그랬죠.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없어졌죠. 예, 다 제한을 페이스북. 풀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사실 심지어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다 너무 그래서 이제 기회주의적이야. 사실은 이 가짜뉴스, 허위지적 정보의 가장 중요한 또 이 해법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의심스러운 정보를 올렸을 때,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에 뭐 이제 음모론 같은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렸을 때 페이스북이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거 혹시 검증된 정보입니까?라거나 아니면 뭐 이 세계 보건기구 뭐를 찾아보세요 링크를 보내주고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하거나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그냥 권유만 해도 페이스북이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해줘도 사람들이 그걸 멈추는데 그 너찌 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그걸 아예 없애버렸다는 행동경제에서 거죠. 그걸 왜냐- 없애버린 거네요. 트럼프 체제의 이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의 뭔가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걸 수도 있고 그걸 또 심지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사실 트럼프는 자기가 그런 그 알고리즘 규제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그걸 악용해서 여론을 휘어잡았으면서도 그걸 더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제 그 최소한의 이 가이드라인 없이 지금 다 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어쨌든 유튜브는 네. 구글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인 나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연령과 성별 그리고 검색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분류를 한다 네.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단 분류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일단 도지코인 치면은 김어준을 추천을 해주면서 계속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날 글로 몰아간다는 거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치면 김어준을 추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신생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 사람은 젊은 기본적으로 층이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중반 되겠죠. 네네네. 그 사람들. 그다음에 요즘은 뭐 주로 30대일 것 같습니다. 또 이 업계도 내장산 당풍을 네. 치면은 보수 채널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에? 내장산 단풍이 단풍 보러 간 사람은 뭐라는 보수예요? 아무래도 어르신일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고 50대 후반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아, 트럼프 관련주라는 건 주식 투자한 사람일 텐데 뭐 이건 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트럼프 관련주를 검색을 하면 이 보수 채널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분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실은 유튜브의 돈벌이, 유튜브의 그 수익 극대화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뭔가 그 스펙트럼이 오히려 좁아졌다라는 거고 특히 또 이게 정치 채널이 많은 게 사람이 정치 채널을 욕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는 채널이 또 많지 않죠. 우리가 뭐 이 먹방 채널을 보기도 보지만 먹방 채널을 이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고 막 열광하면서 그렇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정치가 많이 사람들을 네. 움직인다. 그래서 일본 정치에서는 이게 좀 이슈가 됐다면서요. 유튜브가 그렇죠. 도지사 네, 네. 선거죠? 남의 나라 일 현지사인데요, 같지만 사실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한국에서 벌어진 일 같기도 한데요. 선거 결과를 바꾼 심지어 거예요.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이 갑질 논란과 이제 그 부정비패로 이제 사임을 했어요. 효고현인가요?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 심지어 이 지사가 내부 고발자를 징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의회에서 해임을 시킨 거죠, 도지사를. 그런데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해임된 사람이 다시 보궐선거에 또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당선이 된 거죠.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음모론과 유튜버들 그다음에 뭐 이 흑색 선전 같은 걸 퍼뜨려 가지고 심지어 17일 동안 100개의 영상이 유튜브가 올라왔는데 그 조회수가 1,500만 뷰였다고. 와, 어마어마한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극우 성향 사람 몰려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현 지사였던 거예요. 네네. 효고 현 지사가 해임됐는데 네. 극우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확 네. 밀어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조사위에 참여했던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해임을 주도했던 의회 의원이 또 자살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의원이 자살을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 공격을 받아서. 네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뭐 협박과 정치적 고통이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도지사는 이제 처음에 그 자살한 그 직원을 경찰 조사가 들려서 자살했다. 이 사람이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들이 이 1,500만 뷰의 영상 그리고 실제로 이 도지사를 찍었던 현 지사를 찍었던 이 지지자들의 90%가
실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무시무시한 당선이 일이죠. 된 거예요. 네,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갑질 논란하고 이런 거는 다 사실로 확인이 된 상태인 건가요? 그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아니 그걸 다 그냥 그 유튜브 그다음에 그 뭘까요 이 대중들의 이 여론 재판으로 다 뒤집어 버리고 뒤집어버린 예, 거. 결과적으로 당선이 돼서 문제가 돼서 해임됐던 사람이 다시 당선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거나 수많은 이 갈등과 분열과 그다음에 뭐 이 당선은 됐지만 사실 여전히 실체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번지면 사실은 뭐 꼭 그런 한 개 지역의 네네. 이 도지사, 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선에도 네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사실 네. 우리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뭐 네. 너무 옛날식 사고 방식인지 몰라도 우리 언론사도 많고 언론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 받아서 기사 쓰는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네. 그 취재해서 영상도 만드시고 하는데 네. 소비자들이 언론을 신뢰를 하면 네.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논란이 맞습니다. 된 극우 유튜버 같은 분들은 그냥 혼자서 방송하는 분들이지 뭐 대단한 자원을 가지고 취재하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는 항상 이제 원인이 많아. 하나는 한국이 아무튼 전 세계에서 그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도 가장 낮은 나라잖아요. 그 낮은 나라 이유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더 낮아지면서 약간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그래도 코로나를 비교적 잘 극복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음모론도 많고 코로나 때 피해 본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언론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또 이 양당 체제 정치 양극화가 심하죠. 그리고 이제 늘 정치에 대한 그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이 허위 정보에 대한 또 인식이 강하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심이 큰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또 이제 주류 언론도 못 믿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또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카톡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믿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도 또 못 믿는 쫓아다니면서 못 믿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는 비율이 또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 사실 외국은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제 아마도 그건 또 유튜브 기반 언론이 많죠. 한국에 또 가장 강력한 유튜브 채널이 또 김어준 뉴스공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뉴스공장은 또 확실하게 또 언론으로 잘 잡았거든요. 네. 이게 언론이냐 아니냐라는 경기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또 김어준을 신뢰하고 김어준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유튜브라는 전체 플랫폼을 보면 여기에는 또 온갖 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완전히 극단적인 뭐 음모론과 그다음에 뭐 온갖 연애 그다음에 또 뭔가 잡다한 상식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뒤섞여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국은 실제로 허위 조작이나 음모론들이 또 다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음모론으로 또 세상이 발칵 뒤집혀진 적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 같은데 진짜였던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경험이 많다. 그런 한국 학습 효과 사람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계엄 선포 같은 거.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계엄 선포.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막 너무 오버하시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김민석 의원에 약간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은 또 미안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가장 먼저 또 케이크값 어쩌고 하면서 사실 박근혜 당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의혹을 내서 2012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누구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들 한 번쯤 음모론에 빠져서 이렇게 흥분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 룸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음모론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전제로 사실 그런 회색지대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사실 그 가짜 뉴스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가짜 뉴스 우려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네네. 그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 한국이 사실 있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한 나라, 가장 그 우려 가장 심한 나라예요. 경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통계가 있나요? 퓨 리서치 센터 조사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숫자가 지금 아, 뒤에 있어서 생각 안 나는데요. 그 한국의 가장 전 세계에서 한 20%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감은 크고 네. 언론에 대한 신뢰는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언론에 대한 신뢰는 이제 한국이 23%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걸 하는데 23에서 25 정도 가져서 전 세계 가장 낮은. 여기 그래프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한국이 뒤에서 좀 어디 있어요? 조금 아, 올라왔는데요. 가장 그 낮은 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낮은 축에 드는데 네네. 어이구 프랑스도 신뢰가 별로 안 높네요. 네. 프랑스, 불가리아 저기 다 어, 그 아르헨티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급격히 나라 또 우리나라 줄어든 비슷하네. 나라였습니다. 신뢰가 높은 나라들은 어디예요? 핀란드, 케냐, 북유럽 쪽이 좀 많고요. 포르투갈, 네네.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은데요. 네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데, 네덜란드 이런 데들은 높고 여기 이런 데는 워낙 사회적 신뢰가 네네. 전체적으로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든가 또 한국은 또 인터넷 속도가 또 빠르기도 하고 외국은 여전히 아직도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한국이 또 이렇게 이제 무제한 요금제 등이 또 일찌감치 발달하면서 사실 이제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그런 그 비율이 꽤 많이 높아져서 이미 그 사실 그 지상파 방송도 사실 유튜브로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돼 있고 유튜브에서 사실 MBC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많이 본 뉴스 채널 그 이 이용자 가장 많은 채널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안에서요? 예, 예. 아 그래요? 전 세계 방송사 중에서도 거의 그 톱 몇 번째 안에 아, 드는 그래요? 채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BC를 본다고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 개인이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좀 어떻게 그래도 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싶어. 특히 뭐 지금 대선도 다가오고 네네. 정치 뉴스는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그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그 수 전에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미국의 QAnon이라고 이제 그 극우 음모론자 있잖아요. 휴아는 맞아요. 그 사람이 음모론자. 계속 한번 조사해보라. Do your research, do your own research라는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트럼프가 하잖아요. 조사해보면 나온다라고 하고 윤석열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 믿지 마세요. 레거시는 편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맞아.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찾아보러 가면 실제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죠. 유튜브에 쫙 깔려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정보가 전달된 속도가 진짜 정보보다 6배 정도 빠르다. 사람들이 음모론이 훨씬 더 현혹되고 음모론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많이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보라라는 게 사실 잘못된 정보를 많이 퍼뜨리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내가 조사해봤어 라는 게 더 잘못된 확신을 또 심어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법을 얘기해보자면 그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제가 오늘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네. 허위 정보라고 했고 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뉴스에 대한 완전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뉴스는 뉴스고 가짜 정보는 가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부정성 음모론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완전히 그건 부정성 음모론이고 네.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걸 뉴스라고 얘기하면 허위 안 돼요. 정보다 예.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맞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알고리즘 규제 아까 이제 그 뇌썩음 방지법 등을 포함해서 한국도 그런 이제 그 이 규제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자동 옵션을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캐시를 초기화하거나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특히 또 전 세계에서 나와 같은 생각의 뉴스만 찾아본다라는 비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 현상인데 그냥 다른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겨레 구독자면 조선일보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난 윤석열 이 탄핵을 찬성을 하면 저 반대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기 보시면 제일 파란색 부분 제일 높죠. 그러네요. 반대가 된 관점의 뉴스를 본다는 사람은 우리나라 4%, 브라질하고 비슷하네. 네,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브라질도 검찰이 막 세가지고 네, 룰라 그래서- 잡아놓고 네, 막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비슷해 우리나라. 다른 뉴스를 보기가 불편하죠. 불편하고 특히 또 조국 사태 겪으면서 아마 극렬하게 서로 그 반대 진영을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했을 텐데 왜 이러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리고 모든 아까 확신이 위험하다고 했던 것처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레드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 맥락과 본질을 더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부딪히면서 서로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알고리즘의 편향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계속 부딪혀야 되고요. 뉴스를 꾸준히 읽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과 평등하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사 봤어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화가 단절되면 토끼그룹 빠져들게 되고 자기만의 편향에 빠져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대통령도 저런 윤석열이 우리 모두의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네. 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게 약간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네, 네. 죄송한데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네.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게 왜 사실 아닌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언론 역할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방송에서도 부정선 음모론이 왜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 부정선 음모론자들 실제로 개표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하루 데려다 놓으면 많은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표 참관할 때 진짜 집요하게 그걸 검증을 하고 아무리 이쪽에서 바꾸려고 해도 결국 그 집계 결과가 마지막에 맞추기 때문에 숫자국과 결과 맞추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조작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현장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버려두면 이 30%에 대한 사람들 완전히 척을 줄 수는 없고 지금 아마 이제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갈등과 분위기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이 윤석열에 대한 이 갈등이 결국 새 정부의 이 공격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극단적인 일도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은 대화 토론, 언론 계속해서 검증과 이 감시 그리고 우리가 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라는 열린 태도, 그건 민주 시민들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시간이 없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리거시 미디어 말씀하신 신문 방송들도 편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많이 드는 예는 윤석열의 내란과 이재명의 위증 이걸 이제 1대1로 비교를 한단 말이지 예컨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다가 얘기하다가 거짓말한 거 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국회를 난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건데. 나중에 한번 따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 그러니까 프레임 조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국 이렇게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갖다 놓고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결국 이게 이거야라고 주입하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론을 불신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나에게 생각을 강요한다. 그리고 편집된 사실을 전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들과 동의하지 않아. 내가 직접 골라서 이러이러한 채널들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뉴스를 볼 때 가짜뉴스로 벗어나더라. 그리고 좋은 뉴스를 볼 때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AP나 NPR, 아큐오스, 그다음에 PBS 같은 이제 공영 언론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아무튼 원래 있겠지만 좋은 언론을 교차해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차해서 봐라. 당연히 조선일보도 봐야 돼, 한겨레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다 편향이 있잖아요. 교차해서 편향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미디어가 돼야 되겠네요. 내가 읽는 힘이 생겨야만 하는 진실은 없다. 하나의 진실은 없고 모든 진실은 입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완결된 진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속 검증하면서 비판적으로 뉴스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민주시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말씀 나눴고요. 내일도 끝장 뉴스 오후 5시 끝내주는 경제 오후 5시 45분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